노유진의 정치 카페.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아직까지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국방장관, 참모총장 그 사람들 다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말이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금방 떠오르는 장면 있으시죠? 네, 2006년이죠. 민주평통 상임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연설입니다. 내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던 정부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20년으로 미뤘습니다. 2012년 돌아올 예정이던 전작권이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으로 밀려나더니 이번에 다시 2020년으로 미뤄진 건데 이게 뭐 2020년까지만 이겠습니까? 특히 이번 전작권 재연기는 그 자체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고요. 정부의 외교 전략, 특히 동북아 외교에 큰 파장을 낳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던 바로 그 문제, 즉 대한민국 군대와 정부의 직무유기가 정작 큰 문제겠죠. 일반인도 더 이상 안 쓴다는 486 컴퓨터를 달고 한 달에 한 번씩 시스템이 다운된다는 구축함. 최신형이네요. 엔진 소음이 너무 커서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이지스함. 이거 정말 어쩌거니가 이지스 하면 원래 좀 이렇게 그 스텔스 기능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쉽게 노출되니까 이지하게 노출되는. 이지스 하면 그렇군요. 예. 예, 지난 휴일 다들 보신 뉴스일 텐데요. 정말 어디가 끝인지 모를 무책임한 국방, 무책임의 정치. 시원하게 끝내자는 바람으로 정치 카페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더 변함없이 노회찬, 유시민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좀 다녀오셨다고요? 예. 제가 며칠 지난주 목금토일 해서 나흘간 일본 헛카이도를 방문했고요. 예. 홋카이도 대학에서 이렇게 그 강의 하나를 해달라고 해서 초청받아서 갔는데 예. 마침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일본 시민단체 8개의 그 삿포로시 시민단체에서 예. 또 그 일본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또 강연도 하나 더 했습니다. 그 참 일본에서까지도 이렇게 명성이 자자하신가 봐요. 아니 근데 그 뭐 일본 위키 백과에 예. 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올라가 있는데 하여튼 저는 깜짝 놀란 게 이제 그 시민단체 강연은 한국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일본은 특히 우리보다도 사람이 덜 모이는데 예. 갔더니 꽉 찼어요. 예. 뭐 강의장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는데 한 150석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 강의장이 꽉 찼는데 그 강의가 유료 강연이더라고. 일본은 무료 강연이 없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1인당 700엔, 우리 돈으로 7,000원. 그 돈 다 내고 와서 그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에서는 어떤 강연을 하셨나요? 예, 홋카이도 대학에서는 그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대학과 대학원 통합 그 뭐 강의로 해가지고 했는데 미리 그분들이 그 공부를 했어요. 그 한국의 민주주의와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해서 주로 현안들 중심으로 했는데 예. 질문을 제가 15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주로 뭘 묻던가요? 주로 이제 집단적 자유권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한국이 요새 중국 편으로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다음에 정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 뒤에도 소녀상을 그대로 둘 거냐. 예를 들면 뭐 그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좀 뜨거운 핫 이슈를 가지고 이제 한 15명이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혼났습니다. 예. 우리 원래부터 일본보다는 중국하고 가깝지 않았어요? 수백 년 동안? 근데 우리를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분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었는데 중국에 좀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중국하고 거리가 100m였는데 최근에 99m가 됐다. 네, 미국하고는 여전히 5m를 유지하고 있다. 예. 그 유 대표님도 행사가 있죠? 예, 일본 좋네. 저는 강연 그렇게 다녀서도 청중들한테 돈 받고 하는 강연은 거의 경험이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돈은 주최 측에서 받고요. 아니 들어오는 분들이 돈 내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 없죠. 저는 이번에 돈 되게 비싸게 받는 저 한국 현대사 그 콘서트를 해요. 예. 이것도 유료죠? 언제죠? 그게 11일 빼빼로데이던데. 예, 하여튼 뭐 오후 8시. 예, 한남동에 되게 비싼 공연장에서 한대는데요.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예, 하여튼 뭐 삼성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나는. 예. 하여튼 그 인터파크에서 주최를 해서 하고요. 예.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 재즈 하는 가수 말로 씨 노래도 부르고요. 장기하 얼굴들 또
나와서 노래도 하고요. 김미화 씨가 사회보고 저는 중간에 한 토막 이렇게 그 강연하고 이제 그러니까 강연 한 40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미아 씨랑 토크 좀 있고 토크가 있고, 앞뒤로 공연이 이제 공연이 있고. 근데 예. 값이 꽤 얼마예요? 비싸더라고요. 25,000원에서 뭐 45,000원인가 뭐 하여튼 35,000원인가 그렇죠. 아. 인터파크에서 저 판매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만로시가 10,000원이고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5,000원. 5,000원. 장기야 10,000원. 네, 김미화 10,000원. 이래가지고 35,000원. 예, 아 이거 적정한 가격인가? 아, 그 부담돼 죽겠어요. 이게 청중들한테 돈을 받고 공연을 하니까 물론 가수들이 있고 또 사회자도 굉장히 재밌는 분이셔서 묻어가긴 할 텐데 예, 좀 많이 부담되긴 해요. 예,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 초대권을 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 없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하고 인증샷 찍어가면 20%인가 할인해 준대요. 아, 그래요? 인증샷. 우리는 일단은 20% 할인은 되네. 인증샷이 트위터에 엄청 많이 올라가 있죠. 아니 저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저기 유시민 씨 강연은 됐고 토크도 됐고 이렇게 그 앞뒤만 볼 수 있는 티켓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네, 끼워 팔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나는 안 팔리지. 예, 알았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8시고요.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 그런 거 말 안 해줘도 돼. 예면 인터파크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 초청 게스트 소개하겠습니다. 심학림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저희한테 뭐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데 늘 이제 이름을 접하니까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요. 1958년생이시고요. 코리아 타임즈 기자, 전국 언론노동조합 연맹 위원장,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그 다음에 미디어오늘 현 대표이사님입니다. 보통 언론계에서는 항림거사라고 불리죠. 애칭으로요. 그리고 선후배 언론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분인데요. 아니 노조원이시던 분이 언제 또 사장님이 되셨나? 그 대표이사면 사용자가 되나요? 사용자지. 그렇구나.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노동자다가 사용자 하면은 이렇게. 아니요. 노동조합 할 때 사측을 공격을 해봤으니까 해본 만큼 한번 당해봐야죠. 공평하다. 네. 그래서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치밀하고 풍부한 탐사에 기반한 논평으로 언론계에서 보통 신통력의 수준을 넘는다는 너무 아주 너무 재미난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돗자리를 까신 분이라고요. 현역 기자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한국사회 지배세력 연구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냐면 기득권 세력의 혼맥을 중심으로 권력 이해관계의 전모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아마 그 기사들 여기저기서 한번 접해보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작업의 일부가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말까지 미디어 오늘이었죠. 참 그때 연재가 됐고요. 많이들 돌려 읽었는데 그때 큰 반향을 얻었고요. 조만간 출판물로도 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제목이 뭐예요? 출판하시면? 아직 안 정했죠? 가상 이렇게 주제 제목만 가지고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 보통 그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해주더라고요. 저도 제목 정할 권리가 없어요. 하긴 예. 마이 한국현대사도 사장님이 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나라 이 핵심 권력들의 이 내막에 대해서 예. 사실에 기초한 가장 많은 내용을 갖다가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신학림 위원장이시죠. 이제 또 신학림 대표이사. 예. 예, 오늘 주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연구죠. 예.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 진짜 오늘 잘한 것 같아. 이제 손님 잘 모신 것 같아. 왜냐하면 대통령을 이해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대통령이 국민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이 먼저 대통령을 이해하려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돼. 이 케네디 말 같은데 약간. 우리가 병에 걸려도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병이 우리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우리를 이해 안 해주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이해하기라도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이후에 보이는 그런 행보라고 그럴까요? 이해 안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이래서 돗자리 까신 분이라고. 이게 뭐 내재적 접근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 이제 딴 사람들은 내재적 접근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내재적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빙의가 안 되는. 빙의가 잘 안 돼. 저는 거의 다 빙의가 되신 분을 모셨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시민의 타임라인. 예, 오늘 타임라인에서는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진중근 교수가 말씀하셨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 예, 그거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가수 신해철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상에 있는데요. 그걸 둘러싸고 여러 가지 뭐 소문, 찌라시 뭐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확실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전자권 문제부터 말씀드릴까요? 예. 10월 23일인데요. 워싱턴에서 이제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미 안보협의회예요. SCM이라고 그러는데 46차였습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 환수 그런 의미죠. 이걸 다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 4월 17일 날 돌려받기로 이제 참여정부 때 한미 간에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날짜까지 딱 못을 박았었는데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또 사정사정해서 미국에다가 2015년으로 연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이제 2020년대 중반 그렇게 모호하게 아예 그 몇 년에 한다는 것도 못을 박지 않고 그렇게 합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자권 연기만 결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사항들이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가요. 한미연합사령부가 용산기지에 있는데 이제 용산기지는 통째로 평택 대출이로 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요. 한미연합사를 용산에 남겨놓겠다는 걸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전시작전권 환수 때까지 미 2사단 210 화력 여단 이게 중화기 여단이죠. 동두천에 있는 거죠. 예, 동두천 캠프 K시에 있는데 여기 그냥 놔두겠다고 해서 지금 용산 서울시도 날리고 동두천시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그 미군 부대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해놨고 전후 60년 넘게 개발 제한이 되고 있던 지역이라서 그동안에 불이익이 많았는데 뒤늦게나마 보상을 받지 않냐 이랬었는데 그게 지금 무산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식 발표에는 합의라고 안 돼 있지만 한참 그 발표문 뒤쪽에 가서 또 따라온 게 있네요. 그 미국 무기를 엄청 많이 사주는 게 따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권 환수를 미룬 이유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건데 뭐가 준비가 안 됐냐. 우리 자주국방 화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투기며 대포며 뭐며 지금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50조 원어치를 그때까지 미국에서 사줘야 된대요. 예상했던 건데요, 이것도.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2020년대 중반이면 언제냐 그랬더니 뭐 이제 이것도 이름도 없이 고위 관계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2025년일 수도 있고 24년일 수도 있고 26년일 수도 엿장수 마음대로 이거 우리 엿장수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쪽에도 뭘 줬어요. 뒤에 이제 또 꼬리표가 하나 따라왔는데요.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북방 한계선 준수를 촉구한다. 그다음에 사이버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를 한다. 미국의 우주작전 교육에 한국군이 참여한다. 우주작전은 뭘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주작전을 한대요, 미국은. 외계인. 우리 여기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에얼리언과 전쟁하는. 예.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것들 뭐 그다음에 뭐 이슬람 국가 에볼라 이런 그런 거에 대한 형식적인 게 좀 들어가 있고요. 결국 보면 우리가 얻은 거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하여튼 북한 니네 나빠 까불지 마 이렇게 이제 미국이 같이 입장 발표해 준 거 빼면 몽땅 뭐 우리가 뭐 사주고 덤터기 뭐 이런 거예요. 예. 다 예측하셨다는데 신앙희 위원장 어떠세요, 아니, 대표님? 아니 이제 정부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내용은 뭘 합의할지 모르지만 무기 구매는 무조건 따라올 거다.
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일반 상식이 없었다? 나는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사실 전시작전권, 평시작전권 이거 가져오자고 얘기한 게 노태우잖아요. 1987년에 그렇긴 얘기하고 그다음에 평시작전권 우리가 90년대 초에 갖고 왔고 전시작전권 남은 건데 아니 왜 이걸 이렇게 힘들어 하나요? 그냥 넘겨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동시에 네. 그러니까 뭐 당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그 뭐 한나라당 전 정권에서도 이렇게 요구했던 건 사실인데 노태우 대통령 공약이 뭔가 하면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용산기지를 갖다가 이 밑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어요. 근데 그 공약이 나온 배경을 보면은 그 공약 아이디어를 누가 줬냐면 주한미 대사관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용산기지를 갖다가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밑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또 보병이사단도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고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한 미국 것이지 애들이 뭐 미국은 그 용산기지를 갖다가 옮기기 싫어하는데 강하게 노태우 정권이 요구해서 뭐 합의 보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다는 예, 거죠. 그게 이제 맞는 게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이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먼저 미국 행정부 쪽에서 요구했고 그것이 나의 철학과 맞아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 전시작전권 환수는 전환, 뭐 전작권 전환은 미국 쪽에서 먼저 그렇습니다. 요구를 한 거고요. 마침 그때가 참여정부 때여서 노 대통령이 그 옳은 얘기다 해서 이제 가져온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합의에서도 그 화력여단 잔류시키는 문제 관련해서 그 남북정상 대화록에 이제 그런 미군의 문제라는 건 나오지만 노 대통령이 아까 인용한 연설에서도 인계철선, 그러니까 인계철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건드리면 터지는 바로 거예요. 미국이 자동 예. 개입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가 안보를 미군을 희생시켜서 미군이 공격당함으로써 이게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거니까 휴전선 근처에 미군을 배치해 놓고 북한이 침략하면 자동적으로 미군이 공격받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는 죽어도 살아도 다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인계철선도 폐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내 철학과 맞다는 게 그런 의미였어요. 전작권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산기지도 밑으로 내려보내고 미군도 다 밑으로 재배치하고 후방으로. 그리고 최전방에 북한과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풀어나간다. 이게 이제 그 당시까지 참여정부 당시의 정부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이었던 거죠. 지금은 거꾸로 됐고요. 그럼 그 대화록에 보면 작게 5027 그 얘기가 나오죠. 작전 계획.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거를 북한 침략 계획이라고 그렇게 뭐 예. 근데 미군 쪽에서 작성을 했는데 이제 못하게 했다 내가 폐기하게 했다. 그리고 개년 계획 정도로 타협을 했다 미국하고 네.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 작게 5027 안에다가 뭘 집어넣냐 하면요. 이른바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걸 집어넣기로 했는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 및 원칙을 이제 세웠는데 이게 핵무기 또는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작전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의 위험이 있다고 한미연합사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이 전작권을 미군이 갖고 있고 그런 조건에서는 선제적 공격을 할 수 있는. 예, 그 유사시에 준전시 사태 이렇게 되면 미군과 한국군 배치 계획을 한미연합사령관 미군 사령관이 하게 되니까요. 노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라도 할 수 없었다고 얘기한 대목인데 지금 한미연합사 체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이 이른바 생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라는 이름으로 필요하면 선제 공격을 북에 대해서 가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집어넣겠다는 거라서 이 북한 쪽에서 굉장히 이거는 예민하게 대응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온갖 것들이 한꺼번에 담겨왔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장군이 대우를 한다면은 자기한테 이제 권한을 준다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권력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월급만 좋아하고 권한은 싫어해요. 근데 그 똥별들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예우는 저 똥별 그 별 대접 받으면서 실제로 별이라는 게 군대라는 게 원래 그 전쟁 시에 필요한 게 군대인데 똥별이라 그러면 잘못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군인이 군인답지 못하면 장성이 장성답지 못하면 똥이나 무엇이 다르냐 그 정도로 표현하죠. 그걸 요약해서 똥별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복잡하게 말합니까? 비경제적으로. 근데 왜 이러냐라는 거죠. 왜 이걸 뭐죠? 그러니까 미군 같은 경우 사실 미국의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의 지휘가 바뀐 거 아니고 옛날에 인계철선 역할을 하다가 이제 전략기동군 역할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한반도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 전체에 개입을 하게 그 후방으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미국의 전략 개념의 이제 수정에 따른 미국 측의 요구인데 우리의 또 요구랑 또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걸 갖다 왜 그 장군들 이런 사람들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장군 한번 부릅시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장군 개개인이 그걸 안 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현 정권이 예. 그리고 이 현 정권을 또 그 함께 이제 저기 그 하고 있는 새누리당. 근데 군부가 일단은 그렇게 오히려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휴전선에 예. 과거보다 그 이제 실제로 지금 미국이 그 이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인데 예. 미국이 볼 때는 이제 사회주권 붕괴 이후로 북한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또 북한이 또 과거보다 힘이 군사력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을 그렇죠. 조아미콘의 역할 변경을 갖다가 자기들이 시도한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미군에게 잠깐 돈 좀 더 줄 테니까 무기 좀 더 사줄 테니까 여기 좀 더 거죠. 있어 주세요. 그냥 계셔 주셔요. 계셔 주세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꼴이라는 거죠. 예. 50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뭐 통일이 대박이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지금 속으로는 전쟁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일이 대박이다 하면서 마치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얘기했던 그 발상과 그다음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휴전선 부근의 병력을 더 강화해야 되고 떠나가는 미군도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모순되는데 우리 신앙님 대표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모순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서는 이런 게. 아니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게 아니냐. 아, 저는 그 우리 노회찬 전 의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약간 좀 다른 쪽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미국이 왜 동두천에 있는 아까 집중 화력 부대라고 그랬습니까? 네, 화력 여단하고 용산 한미연합 사령부를 다소 후방이죠. 후방으로 왜 빼려고 하느냐 하는 그 동기 부분에서 군사 전략적 실제로 그런 필요성을 네. 미국이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그렇다고. 그건 그런 거죠. 예,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뭐 이거 대중국 방어선이죠. 사실. 예, 군사 뭐 기밀에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뭐 미사일이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사정포 안에 다 사정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권 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죽으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미연합사나 화력연단을 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모순된 것 같지만 모순되지 않은 게 서로 이제 각자가 취하는 이익이 따로따로 노는데 아니 그거는 그런데 네. 박근혜 대통령 머릿속에 통일 대박론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결합이 돼요? 이따 다뤄야 되나? 이게 말 나온 김에 박근혜 대통령 전문가께서 저 박근혜 대통령 전문가는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보수 세력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딱지 나네. 아니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할 바에는 사실 아니 그 군대라는 게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조직이잖아요. 정작 필요로 할 때는 이제 권한이 없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계급 체제도 좀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한대잖아요. 아니, 이병 없애고 아니 그 위로 없애야 돼 위로. 그러니까 이병을 없앨 게 아니라 중장하고 대장을 없애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평시 관리는 별 2개만 하지 별 4개씩 달고 그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장군들도 약간 우리가 좀 뭐랄까 구조조정을 해야 돼. 구조조정을 해야 되죠. 구조조정을 그러니까 하고 그 뭐랄까 뭐죠? 그 하청조 아웃소싱 있잖아요. 왜 이렇게 또 신자유주의 하자고.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영하면은 486 달고 또 우리나라 이제 새 전투기 그 개발 FX 개발하는 데는 스텔스 기능 없애고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국 전투기가 따로 필요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형 이렇게
전산화돼 있는 또 미국의 어떤 호위함이 따로 필요하고 어차피 우리나라 이제 방산 체계 자체가 전부 다 보면 뒷돈 먹고 불량품 납품하고 있으니까 그걸로다가 이제 군 고위장성 복지를 해결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머리 아파. 근데 이게 미국 무기 수입하고 이러는 데 따르는 뭐 이렇게 그런 건 없을까요? 이렇게. 그거야 당근 거기 또 따라오는 이권들이 거지,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죠. 만세 부르죠 지금. 그런 세력들도 그러니까 미국 무기 사자는 쪽과 미국 무기 팔자는 쪽 그런 세력들도 이런 전자권을 갖다가 이렇게 연계하는 환수 연계하는데 앞장섰겠죠. 예, 뭐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FX 사업인가 뭐 그쪽 그 일들 좀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이 미 결정됐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뭐야? 3년 동안 군 생활 왜 한 거야? 그건 올림픽하고 똑같은 거예요.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꼭지가 가수 신해철 씨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이걸 다룬 이유는 온갖 소문들, 특히 요즘 막 카톡이나 이런 거 타고 뭐 증거과 찌라시 이런 것도 돌아다니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억측 뭐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거 몇 가지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신해철 씨는 개성이 강한 가수이고 또 열성 팬들이 아주 많은 가수기도 하고요. 또 그냥 가수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관심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 소문들은 다 여기 소개 안 하고요. 사실을 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카이 병원이라고 처음에 수술을 했던 그 병원 쪽 입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해철 씨의 기획사 KCA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온 입장. 그 다음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아산병원 의료진이 발표한 내용. 이 세 가지만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우선 스카이 병원에서 얘기한 걸 보면 수술을 한 걸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찌라시에서 나온 내용은 다 거짓말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발표한 내용은 신해철 씨가 장유착 수술을 받았고 입퇴원 과정에서 흉부 통증을 호소했으며 심정지 상태에 이르러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심장은 본 병원의 진료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 본인이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만큼 병원 측에서 주의를 당부한 사항에 소홀했을 가능성은 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이 내용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카이 병원에서 장유착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수술을 받은 전후 과정에서 흉부 통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병원에 있었고 일단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아산병원으로 보냈다.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KCA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신해철 씨의 이 상태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일지가 나왔는데요. 병원에 처음 간 거는 10월 17일 오후였어요. 신해철 씨가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분당에 있는 다른 병원에 갔는데 이 진료하는데 대기 시간이 길어서 서울 가락동에 있는 S병원, 스카이 병원입니다. 여기로 가서 각종 검사를 한 다음에 장협착에 관한 수술을 진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19일에 퇴원을 했고요. 오후에. 그리고 퇴원한 다음 날인 10월 20일 새벽에 수술 부위 통증이 있었고 열이 약간 있어서 다시 그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다시 열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카이 병원으로 갔고 다시 진료를 받은 다음에 퇴원을 했는데 열이 나니까 염증이 아니냐 이런 건데 복막염은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10월 22일 새벽에 복부와 흉부에 굉장한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스카이 병원에. 그리고 입원한 날 오후에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거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으로 갔다.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신해철 씨가 받은 수술이 무슨 수술이었는지가 좀 모호해요. 그 스카이 병원 쪽에서는 장협착 수술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획사 신해철 씨 기획사에서는 장협착에 관한 수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협착이면 개복해서 잘라내야 될 텐데 장협착은 이제 장이 들러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입원하고 퇴원할 때까지 이 48시간이 안 돼요. 검사 받은 거 치면 되게 수술하고 나서 만 하루 정도 지나서 퇴원한 거니까 심각한 수술이었을 리는 없다고 보죠. 그래서 만 하루 만에 하는 게 가능한가 장협착 수술이. 더더군다나 이 스카이 병원은 위밴드 수술이 이제 주 종목이에요. 예, 제일 주된 진료 특기가 위밴드 수술이고, 그리고 신해철 씨가 알려진 바로는 2009년도에 위밴드 수술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했다? 그 과목은 진료 과목이 없어요. 이 병원에 이렇게 트위터를 보면 자기 소개는 하는데. 그래서 이게 보통의 장협착 수술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산병원 의료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여기 이 기획사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아산병원에서 복강 내 장 수술을 했다고 나와요. 심막 수술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 아산병원 의료진의 발표를 봐도 신해철 씨가 이송되어 왔을 때 의식이 없었고 자가호흡이 안 되었고 그리고 동공반사 반응도 없었다. 그런 상태로 병원에 왔고 그래서 긴급히 진단을 해서 한 결과 장협착, 장천공 이런 것이 발견이 되어서 개복 수술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왜 심정지가 일어나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되게 심장 내막,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의 압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게 장에서 가스가 분출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걸 압박을 하게 되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장 전문의하고 다 협진을 해서 필요한 조처를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혈증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혈증은 이 세균 감염이거든요. 미생물 감염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전쟁터나 이런 데서 큰 부상을 당하면 제대로 소독 못하고 이렇게 되면 폐혈증으로 가는데 되게 몸 속에 있는 세균이 몸의 다른 부위를 감염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장천공이 있었다면 폐혈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장에는 세균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저런 걸로 볼 때 만약 스카이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했다면 왜 신해철 씨가 아산병원에 이송되었을 때 아산병원 진찰 결과 심각한 장협착이 또 발견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카이병원에서 한 수술은 장협착과 관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일반적인 장협착에 관한 수술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되게 지금 우리가 비교적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의료사고일 가능성 이런 걸 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그룹 신화위에서 같이 했던 신대철 씨가 의료사고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글을 멘션을 트위터에 올려서 그게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전후 사정을 볼 때 기획사에서도 정확한 경위를 다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병원에서도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발표는 아산병원 측 의료진의 발표인데요. 신해철 씨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아주 가장 정확하게 지금 건조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고 현재 뇌사 판정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의식이 없고 그리고 동공반사도 아직 반응도 없는 것으로 자가호흡이 안 되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서요.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소개해드린 이유는 워낙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마구잡이 이렇게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이제 이 가수의 신해철 씨의 쾌유를 많은 분들이 대부분 바라실 거예요, 그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옮기기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가수고 개인적으로 면도 있는데 참 그러네요. 저도 토론회 한번 같이 한 적 있어요.
우리 400회 특집. 예. 우리 셋이 다 같이 했잖아. 그랬나? MBC 100분 토론 400회 특집 때. 저는 이제 그 창비에서 하는 진흥원의 문화다원 팟캐스트 거기 초대 손님으로 불과 몇 주 전에 모셨고요. 이번에 이제 속사정 살롱이라고 JTBC에서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1회 녹화까지도 같이 했거든요. 같이 그때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를 그때 잠깐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회 때는 그 다음 주 하루 한 분 걸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회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신문에 막 이상한 기사가 뜨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내부에서 이거 우리가 녹화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도 막 그래서 그게 이제 원칙은 그거죠. 신해철 씨 본인은 뭘 원하고 있을까. 예. 두 번째 순위가 이제 가족이죠. 신해철 씨 가족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시청자들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또 책임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순위를 갖다 이제 1, 2, 3으로 놓고 막 우왕좌왕 막 얘기를 하다가 예. 일단 뭐 녹화까지는 하는데 그 방송 내보내는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다수의 이제 얘기가 그렇게 모아져가지고 사실은 하여튼 뭐 우리로서는 빠르게 정상을 예. 회복하도록 예,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특히나 그 신해철 씨 부인 이 암투병 했던 암투병 하고 있을 때 신해철 씨가 청원해서 결혼을 한 사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신해철 씨가 굉장히 행복해 했고 그런 관계들이 또 많은 사람들 심금을 울리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정치 카페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신해철 씨 쾌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확인된 사실 몇 가지를 챙겨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 노회찬의 카페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회찬 통신원입니다. 예, 저는 야마모토 미치코라고 합니다. 네, 오늘 노유진에서 일본 현지에서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아주 귀중한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은 야마모토 미츠코 상. 네. 네, 반갑습니다. 저야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제가 일본에 와서 일본 시민단체 초청 강연회를 했습니다. 그 초청 강연회에서 한 150여 명의 일본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강연을 하면은 바로 옆에서 한 분이 이제 통역을 해주셨는데 통역하기도 전에 제가 한국말로 강연하는데 바로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한국말 알아듣는 분이죠.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모신 야마모토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하고 계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제 직업은 노동조합 직원입니다. 네. 노동조합에서 상근자로 일하고 계시죠? 네. 어느 노동조합입니까? 네, 호텔이나 그 여행사로 만든 그 노동조합 산업별 조직입니다. 예. 네. 호텔과 네. 여행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네.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 되죠? 5만 정도입니다. 5만 명. 네. 예, 여기 북해도 지방연합회에 이제 상근자로 일하고 계신데 얼마나 됐습니까? 20년. 20년. 네, 정도 일하고 20년 있습니다. 동안. 예. 그럼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네, 61입니다. 61. 네. 예. 네. 아유,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 그러면 한글로 된 책도 읽으세요? 네, 읽어요. 지금 어떤 책 읽고 계세요?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네. 쓰인 책. 백범 일지. 백범일지를 네. 읽고 계세요? 네, 네. 네,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곳에서는 그 알 수 없는 그 옛날에 100년 전, 19세기 말에 그 조선의 모습이 그 조그만 네.
보여서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유, 좋은 네. 책 읽으시네요. 네. 근데 강연 어떠셨어요? 감격스러웠어요. 계속 일본에서 살고 있으면 그 여러 가지 언론이나 그 올바른 그 네. 생각이 가질 수 가지기 어려운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북한의 그 변화, 그에 대한 그 한국의 국민들의 변화, 듣고 그 일본에서는 그 잘못된 선정하고 있다고 그 느꼈습니다. 그렇죠. 제가 특히 이제 일본 아베 정권이 네. 북한을 핑계로 삼아서 네, 맞아요, 선생님.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일본의 재무장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네. 그 야마모토 선생님은 그 아베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베 정권은 지지 안 해요. 지지 안 한다.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 하나는 아베 수상의 사상 좋지 않아요. 사상이 좋지 않다. 네, 역사 인식을 봐도 역사 인식을 생각해 볼 때 마치 일본 제국주의 시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네. 지금 총리 대신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 역사적인 반성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일본인으로서 너무너무 창피해요. 창피하시다. 창피해요. 네, 창피하시다. 네. 그런데 네. 그 지금 야마모토 선생님 같은 생각을 가진 일본 국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아베 수상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이 더 많습니까? 그 60대 이상이라면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네, 젊은이들은 그래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절반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일본 국민의 반 정도는 아베 정부의 역사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네. 딱 반만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도 지금 극우 사람들이 그 소리가 커요. 목소리가 커요. 수는 많지 않은데 목소리가 크다. 네. 그래서 극우의 그 목소리를 이용해서 잡지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 일본 존재가 극우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절반 정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우가 일본 극우 세력들이 목소리가 크고 언론도 잘 이용해서 마치 일본 전체가 그런 생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반 정도는 확실히 그런 비판적이다. 그래도 그 생각에는 갖고 있습니다만 아베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리더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은 되지만 무너뜨리는 운동은 활발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리더가 없다. 민주당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 전에 집권했던 세력이 민주당이죠. 민주당 자체가 집단적 자유권 한 행사에 그 반대하는 사람이 하고 그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고 같이 당을 만들고 있으니까 힘이 없죠. 네,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베 정권 전에 집권 세력이 민주당이고 지금 민주당이 제1야당인데 민주당조차도 그 내부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아베가 추진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체가 애매모호한 정당이네요.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매주말 공부하는 모임이나 뭐 이런 또 주장하는 집회도 있고 특히 원전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반대하고 그래서 원전 반대 집회는 뭐 3,000명 이상 모이기도 하는데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 하나로 모여서 뭐 예를 들면 아베 정권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힘으로 결집되는 데는 부족함이 많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시민운동이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정당이 있어야지. 그 정당이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당은 또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아쉽네요.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는 것이죠, 선생님. 리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 근데 저는 어저께 어저께는 제가 그 홋카이도 대학의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수업에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저한테 이제 그 수업을 하나 맡겨서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강연을 했는데 제가 그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진실과 화해가 해법이다. 해결 방식이다. 진실을 인정하면 화해할 수 있다. 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베 정권이 그 이전 일본 정부의 태도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 언제까지 우리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진실은 이미 밝혀진 것이니까 이 밝혀진 진실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럴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 박수를 치는데 그래서 뭐 다수는 아베 정권하고 생각이 같은 게 아니라 좀 다르다고 또 봅니다. 맞습니다. 아유 오늘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국에 노유진 정치 카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정권과 같은 그런 이제 역사를 거꾸로 가는 그런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서 싸우는 언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노유진 정치 카페의 청취자를 위해서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지금 아베 정권과 열심히 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헌법을 이겨서 집단적 자율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들의 동북 아시아의 긴장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처럼 자기 의지를 크게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저는 한국 사람 옛날에부터 광주 항쟁이나 광주 항쟁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여공들의 노동운동이나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 전공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죄송할 필요 없고요. 한국에서도 더 열심히 또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마모토 선생님 같은 분들이 바라는 꿈이 일본에서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본 지금 홋카이도 삿포로시에서 야마모토 선생님과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노유진의 정치 카페 통신원 노예찬입니다.
영국 가시다 일본 가시다 예. 바쁘죠 우리 통신원. 우리 참그 돈이 참 많아요 우리가. 통신원 영국으로도 보내고 일본으로도 보내고. 차비도 안 준다면서. 예, 일본 상황도 참 깝깝하네요. 예. 네. 이분은 일단 뭐 노동운동가라기보다는 노조 사무원을 직업으로 해서 20년간 일을 하여 죄송합니다. 일하고 계신 분인데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돕고 있는 그 학생 한 명이 그 조선족 출신이에요. 연변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연변에 있는 조선족을 보면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저 사람들이 연변까지 가서 살게 된 것은 일본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도와줘서 어머니 이렇게 그 따르더라고요. 그 연변에서 온 유학생이 그런 분이신데 뭐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금 아베 정권에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 내 가지고 공부하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집회 같은 데 나가는데 이제 일본의 그 힘들이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또 야당들이 힘이 적다 보니까 힘이 세지 않다 보니까 뭐 희망이 없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한국은 그래도 일본보다도 깨어 있는 시민들이 훨씬 많고 역동적이죠. 훨씬 역동적이다. 역동적이죠. 그래서 예.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우리가 거예요. 젊어요 일본보다 한 20년. 예. 예, 작년에 갔을 때 작년 여름인가 그때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장인하고 장모가 신문을 딱 펼쳐놓는데 신문에 보면 이제 그 정당들 광고가 있잖아요. 선거 광고가 자기 노릇 이걸 다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표 찍을 거는 공표해놓고 안 찍을 건 X표를 해놨는데 이유도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자민당 딱 그럼 헌법 문제, 뭐 공명당 딱 그럼 위안부 문제 다 적어놓고 공표한 걸 딱 보니까 공산당하고 사민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재밌게도 뭐냐면 일본에는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지지 정당을 이렇게 연필로 쓰게 돼 있어요. 볼펜으로. 근데 이제 장모가 막 그냥 나이가 너무 연로하시니까 이렇게 옷자가 났거든요. 사민당을 쓰는데. 근데 옆에서 막 코치해줘도 안 잡더라고요. 거기서는. 예.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이제 어떻게 됐나요, 이제? 예, 지금 뭐 아베노믹스는 또 실패했다고들 얘기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제가 가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그것이 이제 정치 세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는 여전히 건재하다. 아베 정권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저 여성 강요들 두 사람 춤은 있어가지고 뭐 비리로 정치자금이니 나갔죠. 뭐니 이래가지고 나가고 뭐 요새 지지율이 흔들흔들 한다고 뉴스에 나오죠. 네, 흔들흔들 하는 건 사실인데 그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예. 흔들거릴 지금 때 누가 가서 발로 확 차야 자빠지는데. 근데 그 찰 사람이 이제 찰 사람이 사실은 민주당이 돼야 되는데 제1야당 민주당이 10%도 안 돼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아니요, 그쪽 민주당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민주당 이쪽 민주당이 크게 다르지는 않던데. 근데 그쪽은 뭐 그거 지지율은 더 낮은 거죠. 뭐 사실 일본이 뭐 그 사실상 자민당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1.만 정당제도로 하죠. 1.5 정당제도. 우리나라는 1.7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난데 요즘 걱정스러운 건 우리도 일본스러워지지 않을까. 아 그런 점이 많죠, 사실은. 일본을 닮아가지 않을까 닮아가고 불안감이 있는, 있고요. 닮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몰라. 우린 열심히 찍는데 수상한 엉뚱한 사람들이 늘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다고. 수점청정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있대요. 그 배. 정치 귀족들. 정치 귀족들이 있답니다. 그 배후에. 그래서 겉으로 나와서 내세우는 애들은 사실 별거 아니고 마리오네트 비슷한 거고 딱 해서 요번에 네가 수상해 뭐 저번에 네가 수상해 뭐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투표할 맛도 안 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제가 인터뷰한 야지모토 선생의 얘기도 이 여당에 대한 지금 이제 아베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최소한 절반은 되는데 야권에는 당도 좀 이렇게 신뢰가 안 가지면 무엇보다 리더가 없는 거예요. 리더가 과거에 있었던 그 리더 뭐 하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고 리더가 없다 보니까 그 힘들이 결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니까 우리 노회찬 대표 이런 분들도 뒤로 밀려나 계시고 지금. 저는 저기 리더가 없잖아. 정치 카페 일선에 있습니다. 예, 유시민 씨도 뒤로 물러나가 계시고 낙신하고 계시고 말이죠. 이게 저는 물러난 정도가 아니고 예. 아주 안드로메다로 갔지. 저는 이제 그 일본 사회를 뭐 본격적으로 연구한 연구자는 아닌데 일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 자체가 신분 상승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이동
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제한돼 있는 그런 나라라고 봐요. 우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뭐 음식점 같은 거 하면은 원조 무슨 해장국집 30년 50년 가지고 전통을 얘기하는데 일본의 뭐 우동집 같은 거는 500년 600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동집 10몇 대를 우동집만 하는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뭐 정계로 진출한다든가 고급 공무원이 된다든가 이런 길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우리 집안 대대로 잘 하던 우동이나 하겠다. 우리는 대대로 도자기를 구웠으니까 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회 시스템이 대단히 역동적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가문이 쫙 그럼요. 있고 뭐 우리나라 옛날 조선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베는 외조부가 기시노부스키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짧았잖아요. 그 형성될 틈이 없는데 슬슬 이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은 박정희 밑에 아니 내가 주장하는 바가 그거잖아. 대한민국은 그라운드 제로에서 출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구 지배층이 일제 강점을 받아서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한번 망해버리고 그다음에 전쟁 나서 또 전쟁 와중에 또 이념 전쟁하면서 아래 위로 또 흩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정부 수립 후에 사실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완전 그라운드 제로에서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없는 그런 조건에서 출발한 사회여서 일본에 비하면 역동적. 좀 업사이드 다운 되는 게 좀 있죠. 훨씬 네. 역동적.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백수 생활 놀 때 일본의 어느 언론사에서 이제 보도한 자료를 가지고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지금 부수상하고 있는 아소다로 있죠. 아소다로가 2008년도에 수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자료인데 아소다로는 말하자면 할아버지가 탄광을 해서 우리 조선인 징용자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수만 명을 거기다가 한 그런 악덕한 기업주죠. 그런데 그 아소다로 정권 당시에 자민당의 중의원, 말하자면 지역 정치위원 중에 40%가 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세습 정치. 네, 할아버지, 아버지, 형님 이게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죠, 정치. 그게 40%가 넘어요. 2008년 아소다로 정권 당시에 강요 16분인가 17분 중에 거기 또 세습을 한 분들이 장관이 반이 넘더라고요. 네. 예. 그래 지금 우리나라도 서서히 이제 그런 일본식의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이 우리나라가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좀 우리나라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세습 대통령. 네, 대통령 세습됐고 그다음에 몇몇 있죠 의원들 중에서 저기 남경필 지사라든지. 제법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은 소수지만은 지금 숫자가 조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늘어나면서 사실. 근데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들은 이제 그 우파 정치인들 또는 정당 속에서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고 또 자민당이 반세기 이상 그 제일 그 집권 여당을 해온 측면도 있는 거죠. 근데 무라야마 수상 같은 사람들이 사회당 두 번째 수상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은 평생을 갖다가 일본 수산 노조 그 활동을 대학 졸업한 뒤에 줄곧 해가지고 이제 그 사회운동 노동운동 한 그 사람인 것이고. 우리도 지금 새누리당이 저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부터 10년 65년 빼고는 또 75년인가요 지금? 10년 빼고는 65년 해먹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면은 이제 이 진보 세력들이 저는 일본이 우경화하는 일본의 우익색들이 강화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동전의 양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이고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새누리당이 점점 강해지니까 인권은 후퇴하고 사실은 평화는 더 멀어져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도 그런 이제 좌파나 진보 민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힘이 세질수록 우리나라가 사실 안전해지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이 영토 문제라거나 역사 해석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없는 그런 이제 굉장히 그 도전적인 그런 이제 그 자세로 나오는 것에는 일본에서 국내에서 이제 우경화 우익 세력들이 이제 강화되는 것하고 관계가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지금 새누리당이 이제 그 어저께도 한일연맹 때문에 국회의장까지 이제 일본에 이제 방문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새누리당 같은 그 당이 여기서만 떠들 게 아니라 일본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당인 자민당에게 역사 문제 따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안 싸우는 거 보면은 속 생각은 비슷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그런데 갖고 이제 있어요. 일본 우익을 막 욕하는 분들이 왜 한국 우익은 그렇게 찍어주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익은 다 비슷하잖아 어디나. 그러니까 그 착시 현상인 거죠.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뭐 깡패면 깡패고 조폭은 조폭이지 우리 편 조폭은 착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사실 논리가 똑같잖아요. 일단 똑같지. 일본 우익이 자기들 그 침략했던 그 과거사를 갖다가 뭐랄까 미화하고 이러는 거나 우리도 우리나라에는 독재 뭐 이런 미화하거나 걸 쿠데타 미화하고 다 그렇지 뭐. 그런 거 반일은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셨죠.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노유진 정치 카페에서 노회찬의 카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일본 가서 평범한 시민 한 분을 만난 것처럼 지금 국내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 나를 인터뷰하라거나 또는 내 옆에 이 근처에 인터뷰할 만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릴 만한 좋은 어떤 사례나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추천을 해 주십시오. 가급적 제가 달려가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카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